쇠창살에 찔린 상처는 두 군데였다. 옷을 벗고 살펴보니 정확하게 동그란 작은 구멍이 가슴이 끝나고 배가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배가 끝나고 허벅지가 시작되는 부분에 하나씩 뚫려 있었다. 다리 쪽 상처는 사선으로 뻗은 쇠창살에, 가슴 쪽 상처는 위로 솟은 쇠창살에 찔린 것 같았다. 삼지창에 꽂힌 개구리처럼 버둥거리는 내 모습을 그 애는 보았을 것이다. 상처에 간비손 연고를 바르면서 그때의 상황을 되짚어보게 되었고 그때마다 창피해서 죽고 싶었다. 너 이건 뭐야? 다음날 윤자 언니가 피 묻은 티셔츠와 흰색 타이즈를 들이밀며 물었다. 내가 벗어서 빨래통에 던져놓은 것이었다. 산에서 놀다가 조금 다쳤는데 왜? 옷에 빵꾸 났잖아. 그리고 피는 빨아도 잘 안 지워져. 그럼 버려. 엄마한테 이른다. 하지만 나는 윤자 언니가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내가 어머니에게 다쳤다는 말을 굳이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일 것이다. 며칠 뒤 상처에는 딱지가 안 잡고 그러고 나서 며칠이 더 지나서는 작은 분홍빛 동그라미 2개가 남았다. 수치심도 옅어졌다. 그러는 동안 길에서 우연히 소년을 2-3번 보았다. 몇 번이나 보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내 마음속에는 매일 본 것 같았으니까. 늘 오후 2시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고 동네로 들어서는 언덕의 초입에서 마주쳤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 애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내 앞에 서 있었다. 서로 마주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초여름 햇빛 속에 서 있던 내 몸이 햇빛과 똑같이 투명해졌다. 나는 멈춰 섰고 그 애는 천천히 지나갔다. 그 애는 알아봤을까? 내가 쇠창살에 찍힌 개구리가 아니라는 것을, 잠깐은 반짝이기도 한다는 것을, 그의 눈빛이 시시각각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나는 감지할 수 있었다. 헛되이 그 변화의 의미를 해석하려 애쓰기도 했다. 머릿속은 온종일 망가진 레코드판처럼 그 생각의 언저리를 멈추지 않고 맴돌았다. 그 애라는 사태에서 두드러지게 이상한 부분은 바로 그것이었다.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생각은 전혀 할 수 없다는 것. 나는 밤마다 내일 다시 그 애와 눈이 마주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잠들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집에 없었고 어머니는 종종 술에 취해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만화책과 소설책에 빠져들면서 나는 동네 아이들과 자주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오전 오후에 1-2차례씩 할 일 없이 동네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만화책을 빌리러 간다든가 윤자 언니의 심부름을 한다는 핑계가 있기는 했으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늘 그렇듯 소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어슴풀에 날이 저물고 있었으나 여름 한낮에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아 공기는 후덥지근했다. 언덕 저 아래에서 올라오는 두 사람이 있었다.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그 애라는 걸 알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동행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뒤 나는 서너 걸음 앞서서 올라오고 있는 덩치 큰 남자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술 취한 사람이었다. 부어오른 검붉은 얼굴과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남자는 소년의 아버지일까? 그렇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늙어 보였지만 할아버지라고 하기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듯한 태도 같은 게 없었다. 그의 고삐를 쥐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나는 슬금슬금 도로 한 구석으로 비켜섰다. 한쪽 손에 긴 톱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내 쪽을 흘낏 바라보았으나 정말로 나를 본 것은 아니었다. 얼굴을 맞댄다고 해도 눈이 마주치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애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손잡이가 달린 네모난 나무통을 들고 있었는데 얼핏 보았을 때는 구두닦이들이 들고 다니는 연장통인 줄 알았다. 가까이에서 보니 망치와 끌, 자귀 같은 것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그의 다른 쪽 손에는 양은 주전자가 들려 있었다. 아주 천천히 걷고 있었음에도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주전자 주둥이에서 막걸리가 흘러나왔다. 무심코 나는 헨젤과 그레텔을 떠올렸다. 막걸리 흘린 자국을 따라가면 쟤네 집이 어딘지 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앞만 보고 걷던 소년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 애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입술을 살짝 일그러뜨리며 웃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나와 그 상황이 하찮고 성가셔 죽겠다는 표정이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갓 쪄낸 찐빵 냄새 같은 단내를 남기고 두 사람이 사라진 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헨젤과 그레텔 따위를 떠올린 나 자신은 한낱 꼴사나운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소년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여름방학이 끝났고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무작정 동네를 헤매는 일도 그만두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마당에 있는 감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 있곤 했다. 나뭇잎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일렁이고 반짝였다. 그러다가 곧 고요해졌다. 그 속에 혼자 앉아 내 몸속에 차올랐다가 빠져나가 버린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곤 했다.
무엇인가가 있긴 있었다. 꼭 하고 싶은 이야기 같은 건데 말로는 나오지 않는 것. 눈물이나 한숨에 가깝지만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은 것. 언니들 방의 책상 위에서 수첩을 하나 발견했다. 만화나 꽃그림이 흐릿하게 인쇄된 흔한 표지가 달린 수첩이 아니었다. 선명한 빨간색 표지에 속지는 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백지였다. 보통 수첩의 크기보다 크고 학교에서 쓰는 공책보다는 작았다. 스프링이 감겨 있는 게 아니라 두꺼운 실로 꿰매어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몰래 집어왔다. 책상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다가 이따금 꺼내서 무엇인가를 끄적였다. 누가 시켜서 하는 숙제나 일기도 아닌데 정말로 쓰고 싶어서 글을 쓰기는 처음이었다. 동네 언덕에 빨간색 자동차가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폰이라는 차였다. 온갖 어려운 테스트를 통과해서 세계 40개국에 수출하게 되었다고 한다.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는 오늘 빨간 차를 몇 번이나 보았는지가 화제가 되곤 했다. 이전까지 자가용 자동차가 드나드는 집은 우리 집뿐이었다. 아버지가 출퇴근할 때 타고 다니던 검은색 크라운인데 기사 아저씨가 운전했다. 아버지가 사라지면서 검은 자동차도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검은색 아니면 어쩌다가 흰색 자동차만을 보던 이들에게 빨간색 차는 충격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빨강이 아니라 자주에 가까웠지만 어머니는 빨간색이라고? 불자동차인 줄 알겠다 하며 못마땅해 했다. 나는 동네 아이들 틈에 섞여 돌집 앞 공터에 주차해 놓은 포니를 구경하러 갔다. 크라운보다 작았고 지붕에서 가파른 사선으로 기울어져 트렁크로 떨어지는 뒷부분이 짧았다. 뒷좌석으로 올라타는 문도 없었다. 주말의 명화에 등장하는 외국 차처럼 보이기도 했다. 어느 틈에 올라왔는지 윤자 언니도 아이들 사이에 끼어 차를 구경하고 있었다. 언니는 내 옆으로 와서 속삭였다. 이 집에 들어가 봤다며? 주인한테 차 좀 태워달라고 해봐. 그때까지 나는 돌집 남자가 대학생인 줄 알았다. 자동차를 모는 걸 보니 내 짐작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인가 싶었다. 학교가 늦게 끝나서 집에 오는 길이었다. 수업이 많은 금요일이었고 청소 당번이기도 했다. 버스 정류장에 내려 동네 초입까지 걸어오는 동안 늘 그렇듯이 가파른 언덕배기를 올라갈 생각에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갑자기 빨간 차가 내 바로 옆에 멈춰 섰다. 운전석 창문이 열리더니 돌집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집에 가니? 네. 데워다 줄게. 나는 조수석 쪽으로 달려갔고 남자는 문을 열어주었다. 처음 보았을 때처럼 흰 셔츠를 입고 있는 남자는 예전에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피부가 섬뜩할 정도로 창백했다. 자동차는 금세 언덕으로 진입했고 속도를 내어 한달음에 올라갔다. 내 걸음으로 15분쯤 걸리는 길이었다. 어쩐 일인지 차는 우리 집 앞을 그냥 지나쳤다. 나로서는 자동차를 타고 언덕을 올라가는 게 신이 났으므로 내려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어차피 돌집에서 우리 집까지는 내리막길이라 뛰어가면 5분도 안 걸렸다. 돌집 앞에서 차가 섰다. 시동을 끄고 나서 남자는 내릴 생각을 하지 않은 채 한참 동안 앞 유리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인사를 하고 내릴 적절한 순간을 놓쳤다는 낭패감이 밀려왔다. 남자가 하나마나 한 말을 늘어놓는 어른이 아니길 바랐다. 다친 데는 잘 아물었니? 네.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싶었으나 나도 잊고 있던 것을 남자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다행이다. 덧나지 않아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무심코 나는 가슴 언저리의 상처 부위를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때 남자의 손이 다가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내 손이 지나간 자리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길고 집요하게.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밋밋한 가슴 위에서 연체동물처럼 움직이고 있는 창백한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건 뭐지? 어리둥절했다. 늦가을 오후에 나른한 햇빛이 앞 유리창을 통해 흘러들어왔고 납득할 수 없는 손길은 납득할 수 없게 뜨거워졌다. 뜨거운 손길이 지나간 자리에 단단하고 아픈 멍울이 생겨나면서 차 안에 곱등이와 그리마의 냄새가 가득 차올랐다. 뱃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개어내고 싶었다.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뜻밖에도 창밖에서 누군가가 차 안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령처럼 돌집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소년이었다. 그 애를 발견한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듯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남자의 손을 밀치고 자동차 문을 열었다. 가방을 들고 언덕 아래로 달려가는 내 모습을 그 애가 지켜보았을 것이다. 메스꺼리는 속을 가라앉히려 방바닥에서 뒹굴고 있는데 윤자 언니가 부엌에서 나를 불렀다.
저녁 밥상을 방으로 같이 들여가자는 거였다. 언니들이 밥을 먹으러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낌새가 이상했다. 내 얼굴을 보더니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피식피식 웃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우리의 눈이 마주치던 순간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거야. 너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면 영원이라도 팔 수 있어. 둘째 언니가 내 수첩을 펼쳐서 읽고 있었다. 오라는 감탄사를 붙이며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낄낄거렸다. 내가 쓴 글이 분명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읊고 있는 것을 들으니 그런 쓰레기를 내가 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벌거벗고 방 안을 뛰어다니는 기분이었다. 믿었던 윤자 언니까지 웃고 있었다. 예전에 둘째 언니가 나 오늘 윤자 언니 남자친구 봤어. 버스 정류장 앞에서 구두 닦고 있더라 하고 놀렸을 때 얼굴에 떠오르던 허탈한 웃음이었다. 나는 둘째 언니에게 달려들어 수첩을 빼앗았다. 왜 남의 일기를 몰래 읽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내가 아는 모든 쌍욕을 내뱉었다. 언니는 그 수첩은 자기 것인데 말도 안 하고 가져간 내가 도둑년이며 조그만 계집애가 술집년처럼 발랑 까졌다고 했다. 나는 언니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밥상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중학생인 언니가 더 힘이 셌다. 게다가 남의 수첩을 도둑질했고 징그러운 말들을 몰래 써놓은 죄가 있는 나는 이길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수첩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목 놓아 우는 것으로 패배를 인정했다. 억울해서인지 저녁을 먹지 않아 배가 고픈 탓인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뒤척이다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왜 그래? 옆에서 코를 골며 자던 윤자 언니가 잠꼬대 하듯 물었다. 동생은 또 방 저쪽까지 굴러가서 자고 있는지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길래 왜 정이 물건에 손을 대고 그랬어. 야, 잊어버리고 그냥 자. 윤자 언니가 돌아 누웠다. 나는 마루로 나가 부엌에 있는 성냥갑을 챙긴 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현관 자바라를 열고 밖으로 나왔다. 돌집에 불을 지를 계획이었다. 그렇게라도 해야 너덜너덜해진 마음이 원래대로 돌아올 것 같았다. 어둠 속을 걷는 것도 무섭지 않았다. 사랑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맹세처럼 어둠 속에서 혼자 걷지 않을 거라는 맹세도 깨졌다. 돌집 앞에 이르렀을 때 가로등 아래 주차된 빨간 차가 눈에 들어왔다. 그 옆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다. 이번에는 놀라지도 않고 나는 그 애를 알아보았다. 어린 나무처럼 좁은 어깨를 꼿꼿이 세우고 서 있는 소년. 내 심장은 두근거리지 않았다. 주저하지 않고 그림자를 향해 다가갔다. 마치 칭찬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으로
주머니에서 성냥갑을 꺼내 보여주었다. 겨우 그거야? 휘발유 깡통이라도 들고 왔어야지. 그 애는 입술을 살짝 일그러뜨리며 웃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내가 건넨 성냥갑을 받아들고 불을 붙였다. 불붙은 담배를 입에 문 채 한 갭에 더 꺼내서 불을 붙였다. 그리고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나에게 건넸다. 별일 아니라는 듯 나도 무덤덤하게 받았다. 연기를 빨아들일 때마다 어둠 속에서 빨간 불씨가 활짝 피어났다. 예전에 동네 아이들과 펴봤을 때처럼 어지럽거나 메스껍지 않았다. 너희 집은 어디야? 연기를 뿜어내며 내가 물었다. 소녀는 담배를 땅바닥에 버리면서 침을 뱉었다. 나도 똑같이 담배를 발로 비벼 끄고 침을 뱉었다. 돌집 지하실에 살고 있어. 너는 알 수 있었잖아. 그런데 알려고 하지 않았어. 그렇지? 그 애는 나에게 성냥갑을 돌려주었다. 그러면서 내 손바닥 위에 차가운 무엇인가를 올려놓았다. 그것으로도 이길 순 없을 거야. 소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손바닥 위에 놓여있는 물건을 들여다보았다. 녹슬고 휘었으나 제법 큰 대못이었다. 바로 옆 가로등 불빛 아래 유난히 검붉게 번들거리는 포니가 서 있었다. 나는 상처가 아물어도 흉터는 남는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토요일 아침이었다. 윤자 언니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라고! 늦잠을 잔 건 내가 아니라 윤자 언니 너잖아. 나는 이불을 몸에 둘둘 말아서 뒹굴면서 호락호락 눈을 뜨지 않을 작정을 하고 있었다. 큰일 났어. 대통령이 죽었대. 전쟁이 날지도 모른대. 대통령이 죽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 사람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인 사람인데 저 돌집 뒤에 버티고선 까마득한 바위산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죽을 리가 없다. 다들 죽었다고 믿어도 관 속에서 드라큘라 백작처럼 잠들어 있다가 다시 깨어날 것이다. 아니다. 이건 그냥 토요일 아침에 늦잠을 잔 윤자 언니의 잠꼬대 소동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문득 잠이 덜 깬 머릿속에 어젯밤 소년을 만난 일이 떠올랐다. 꿈을 꾼 건가? 입안이 깔깔했다. 이불을 벗어 던지고 일어나 나의 오른손을 펴보았다. 불그스름한 녹물 자국이 손바닥에 남아 있었다.